안녕하세요. 크입니다. 저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조그만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치료제란 유전 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 물질 또는 유전 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 유전 질환이나 기본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퇴행성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병 완치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주도했던 2세대 항체 치료제를 넘어설 제약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유전자와 유전자를 생체 내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 유전자 전달체, 즉 벡터로 구성되며 유전자 전달체는 크게 바이러스 이용 여부에 따라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렌티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렌티바이러스는 렌티, 느린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감염에서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잠복기를 갖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과에 속하며 일반적인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분열하는 세포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춘 세포나 분화가 끝난 세포에도 감염할 수 있고 다양한 동물종, 인간, 원숭이, 고양이, 말, 소, 염소, 양에서 면역 결핍, 빈혈, 폐렴 및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레트로바이러스 및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상품화가 기대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CAR-T인데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T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재조합 유전자가 도입된 T세포 면역 항암제입니다. CAR-T의 개발로 인해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신경교모증, 난소암 등 고형암으로 질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AR-T 개발에 가장 많이 레트로바이러스와 렌티바이러스 벡터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색체에 삽입되어 발현 효능이 우수하고 발현 지속 시간이 탁월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치료제 중 두 번째는 제1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복제의 필수적인 필수 유전자와 그렇지 않은 비필수 유전자로 나뉘며 약 80개의 유전자 발현 시간에 따라 초전기 유전자, 전기 유전자, 후기 유전자로 나뉩니다. 특히 초전기 유전자는 총 5개로 전기와 후기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1형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결손시켜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허비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결손된 바이러스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 치료제의 전달 수단 중 발현율 및 지속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바이러스성 벡터 외에 비결합 상태의 핵산 또는 세포 침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양이온성 지질 등과 함께 제조된 핵산 등을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며 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에 비해 생분해성, 낮은 독성, 비면역 원성을 가집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에 의해 체액선 면역 반응이 유발되어 의도하지 않은 독성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항체의 중화 능력이 강화되어 반복 투여에 의한 유효 용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를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 역시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단점은 전달 효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달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얻어야 하며 외부 물질들의 세포 내 진입 과정 중에서 방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낮은 전달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질 또는 양이온성 고분자 전달체를 개발하는 방법인 지질 전달체가 있습니다. 지질 전달체는 음이온 성질을 갖는 DNA와 양이온 성질을 갖는 리포점 등 정기적으로 이 둘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양이온 성질을 띠는 DNA 지질 복합체가 세포와 융합하여 세포 내부로 DNA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NA 리포점 복합체의 세포 내 전달은 그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A. 수용체를 통한 표면 결합. B. 정전기적 상호작용. C. 세포막과 융합 후 세포 내 약물 방출. D. 리포점 이중층 구조의 영향으로 약물 방출. E. 세포막과 캐리어 지질 성분의 지질 교환. F. 내포작용. G. 내포작용으로 세포 내 유입된 리포점은 엔도점을 형성하고 리소좀과 융합되어 약물을 방출하거나 H. 엔도좀 막의 파괴를 통해 약물을 방출합니다. 낮은 전달 효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전기천공법입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유전자의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전자 투여 부위에 극소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면 생성되는 제어된 전기장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포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전자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로 전기천공이란 말은 전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주사기를 통한 근육 내 핵산 등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를 도입합니다. 두 번째, 근육 내 삽입된 전극에 적합한 전기 자극을 가하여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생성된 전기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포막에 천공이 유도되며 이를 통해 근육 내 삽입된 핵산의 세포 내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세포 내 유입된 핵산이 발현됩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안정성 확보 또한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활동 전에 이는 암 치료에만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에이즈, 유전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유전자 치료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제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